안녕하십니까.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 김경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와 AI 산업의 최신 동향 및 전략적 인사이트를 드리는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섹터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와 그리고 이나연 연구원이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들을 많이 이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화면, 겉표지에 있는 그림은 챗 GPT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챗 GPT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초에도 인공지능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챗 GPT한테 인공지능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뇌와 닮은 또는 그 신경망 구조를 닮은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이제 그 대규모 행사가 한 번 있었죠. 그 이후에 제가 챗 GPT한테 인공지능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했더니 마치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직립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로봇의 그림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챗 GPT에 입력할 때마다 정말 그 챗 GPT도 계속 진화하고 있구나. 계속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계속 새로운 데이터들, 새로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입력되면서 정말 놀라운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커버 페이지 만들면서 정말 이 챗 GPT 때문에 다시 한번 놀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미나에 앞서서 저희 그 한국 IR 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국거래소 산하 기관이고요. 투자자분들이 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상장기업의 분석 자료에 대한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한국 IR 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금 유튜브 채널에 IRTV라고 해서 5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그 밖에 또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해서 투자자분들께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리서치 센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기업 분석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자료를 작성했던 것들, 요 종목명하고 제목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슈프리마나 아이리스 같은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기업도 있고요. 또는 이제 유니트론텍 같은 반도체 유통 기업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상장한 전자현미경 회사 코스엠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그 벤처 캐피탈 기업 중에 상장 기업이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HB 인베스먼트,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LB 인베스먼트, 이렇게 세 기업의 자료를 이나연 연구원과 함께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작성한 자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IR 협의회 홈페이지 가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2020년도에 매경 환경 그 반도체 섹터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됐었고요. 한국 IR 협의회에서 반도체 기업들, 인공지능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던 아까 그 벤처 캐피탈 회사,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코넥스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꾸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발간했던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쓸 때 항상 이제 뭔가 반도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자료를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 전시회를 가든 인공지능이란 키워드가 없으면 사람들이 절대 모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전체적인 세미나 순서를 한번 쫙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모두가 관심 있어 하시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면 메모리보다는 ASIC이라고 불리는 그런 프로세서 반도체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도 돈을 잘 버는 그런 비즈니스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 세미나를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반도체라는 키워드 또는 AI라는 키워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도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챕터 2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및 AI 산업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외신에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접하기 어려운 뉴스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AI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 정말 많은 벤처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AI 쪽에 그 벤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스타트업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인도에서도 지금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세미콘 인디아라는 행사가 이제 열리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 기업에서 그 인도 출신 C레벨 임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시사점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지금 업계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처럼 직업이 애널리스트인 사람이든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든 아니면 이제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하시는 분들, 각 기업에서 전략, 영업, 마케팅, 회계, 생산, 그 어떤 업무를 하시더라도 AI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업계 변화의 실시간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저만이 좀 쌓아온 노하우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1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수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사이클이 있는 시클리컬한 인더스트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한국 반도체 수출을 보면 옛날에도 사이클이 있었고 지금도 사이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보면은 아주 최근에도 그 2017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오름세가 있고 내림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이클이 계속 그 주기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다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높이가 다 낮았고요. 2017년 이후에는 사이클이 있지만 저점이든 고점이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가능했냐 하면은 2016년부터 2017년 넘어갈 때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직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어떤 IT 투자 여력이 있는 그런 조직이나 기관에서 온프레미스 기반으로 많이 전산 자원을 운영을 하다가 2016년, 2017년부터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CSP라고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클라우드 사업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의 초기에 최대 고객사는 아마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마존 자신 외에 다른 고객사들도 많이 확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클라우드 투자가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래 온프레미스 시절에 많이 쓰이던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저장 장치가 점점 이제 SSD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스로 이제 대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D램도 점점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결국 한국 반도체 수출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저점이든 고점이든 지금보다 좀 낮은 레벨이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정말 이제 뭔가 근본적으로 그 저점이든 고점이든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016년 이후엔 큰 성장이 있었고요. 다만 어떤 변동성은 계속 존재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데이터는 반도체라는 것 안에 메모리, 비메모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만 궁금해 하실 테니까 다음 페이지에서는 메모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D램만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D램 수출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좀 전에 보신 차트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것도 좀 사이클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보시는 D램도 사이클이 있어 보이지만, 다만 고점이 뭔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D램 수출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6년에 정말 이후에 2018년까지 엄청 좋다가 지금은 최고점 대비 오히려 좀 피크아웃돼서 고점이 약간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점이 내려온 거는 제일 오른쪽에 그 노란색 이제 직사각형으로 표시했고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 옛날만큼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제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리면 레거시 제품의 수요가 안 좋습니다. 그럼 레거시는 도대체 무엇이냐? 보통 저희가 레거시라고 하면 PC, 스마트폰, 그 밖에 그 개인용 디바이스, 그러니까 개인용 디바이스라는 한글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런 한글 한자 표현이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personal electronics or consumer products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수요가 좋지 않고 다만 인공지능 수요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응용처 중에 딱 한 가지의 응용처만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들의 고점을 봤을 때 예전 2016년 이후에 2018년 고점이나 그때보다는 조금 레벨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거시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레거시 제품만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 중에 난야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D램만 만들고요. D램 중에 레거시 제품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만들고 있고, 난야 테크놀로지는 매월 10일 전에 전월 매출을 발표합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에 IR 메뉴에 다 이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난야 테크놀로지의 매출을 발표하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항상 D램 업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D램 현물 가격을 보신다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D램 업황을 트래킹 하시지만, 저도 저의 방법 중에 하나는 난야 테크놀로지의 월별 매출의 높낮이를 확인하는 것도 저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난야 테크놀로지는 월별 매출을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분기 실적도 발표하고요. 그래서 10월 초에 2024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만 수요가 좋고요. 그것을 제외한 PC, 모바일 폰, 소비자 가전 등 대부분의 전방 산업 수요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을 구성하는 이제 P와 Q, 프라이스와 퀀터티, 즉 가격적인 부분과 출하량적인 부분에서 D램 가격은 5% 정도 상승했지만 출하량은 22%나 감소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하량 얘기할 때 출하량 또는 영어로 shipments 또는 D램 bit growth라고 얘기는 하는데, P와 Q 중에서 Q가 특히 안 좋았다, 출하량이 특히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으면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4분기는 어떻죠? 라고 묻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난야 테크놀로지 측은 4분기는 3분기 대비 수요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근데 왜 좋아지냐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과 유럽의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다만 그러면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 아닌 레거시 시장은 언제쯤 업황이 좋아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난야 테크놀로지
반도체 측의 답변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D램 수급 상황이, 수요 공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야 테크놀로지가 한국 기업은 아니지만 D램만 순수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D램 중에서도 인공지능용 D램인 HBM이 아닌 그런 이제 레거시 제품만 순수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레거시 수요를 확인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수출 데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한국 반도체 수출이랑 D램 수출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난야 테크놀로지의 월별 매출을 보시면 여기도 사이클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파란색 그 선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피크아웃 했다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8월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9월도 마찬가지고, 이제 10월 데이터는 곧 11월 한 9일 전후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월, 12월, 1월까지는 안 좋다가 이제 2월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지금 뭔가 운명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레거시 제품의 수요는 부진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습니다. AI용 HBM 또는 엔터프라이즈 SSD 제품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의 D램 공급사인 난야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은 전방 산업 수요 부진으로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제 P 곱하기 Q 중에 Q에 해당되는 출하량 D램 비그로스가 안 좋았는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HBM이라고 불리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불리는 ESSD 등 인공지능 시대에 인기가 있는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좋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5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호실적이 나오냐? 이제 HBM하고 엔터프라이즈 SSD 때문이고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일종이지만 요즘은 그냥 AI 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AI 메모리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유는 HBM하고 엔터프라이즈 SSD가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HBM은 결국 뭘 하는 거냐? 사실 HBM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뭐 TSV라는 패키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수직형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고대역폭 메모리고 AI 연산을 수행하는 가속기와 프로세서 간에 데이터를 빠르게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을 시킵니다. 제가 방대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세미나 후반부에서 약 6만 개, 7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7만 개는 사실 이 세계에서는 데이터가 많은 건 아니고요. 다만 그거를 사람이 처리했을 때, 사람이 뭔가 분류했을 때 걸리는 시간보다 인공지능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도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싸움을 하는 거고, 그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소요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소요 시간을 줄일 때 HBM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AI 메모리 반도체로 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 중에 왼쪽 그림은 HBM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이제 로직 반도체, 즉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가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마이크론에서 공개했던 HBM3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HBM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제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해 보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할 때 HBM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SK 하이닉스 많이 강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HBM에 관련된 정말 그 멋진 디자인의 그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로서 좀 뿌듯한 감정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중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건 HBM뿐만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SSD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SSD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단어 자체는 대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용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대기업이 사가는 제품이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SSD가
역시 AI 시스템이 대량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대량의 저장된 데이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어떤 특성도 예전에는 엔터프라이즈 SSD가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대체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AI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AI 메모리 반도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제 SSD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일 수도 있고 노트북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SSD는 거의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불리고, 이 말이 너무 기니까 ESSD라고 부르고요. 노트북에 탑재되는 SSD는 컨슈머 SSD 또는 클라이언트 SSD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SSD 관련된 명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엔터프라이즈가 붙으면 데이터 센터구나,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네, SSD 사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키옥시아 제품도 있고 삼성 제품도 있고 마이크론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제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SSD나 HBM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2020년까지, 어떻게 보면 2022년까지 반도체 그 이제 업계가 아니라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 그늘에 많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HBM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는 게 사실은 11년 전이 2013년인데 그때만 해도 HBM 관련된 스터디를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왜 주목받게 됐냐? 결국에는 이제 이 단 하나의 제품이 원래는 엄청나게 비쌌던 제품이라서 서버에만 쓰일 거다, 많이 안 쓰일 거다. TSV 패키징을 하면 수율이 너무너무 낮아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정말 엄청난 비관론에 쌓여있던 이 기술 때문에 그 기업들 간의 어떤 격차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회사들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 상반기라고 하면 1월, 2월이 아니라 사실 5월, 6월 이때서부터 HBM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이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진한 파란색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연한 파란색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격차가 많았는데 지금 점점 격차가 좁혀졌고, 제가 이렇게 선 그래프로 보여드리지만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격차를 한번 막대 그래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HBM이 많이 팔리기 전이에요. 옛날에 이 격차를 제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10조를 벌었다. 삼성전자가 10조를 벌었는데 영업이익이 났는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에 4.1조였다. 그럼 41%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이제 비교한 이 옛날 2023년 전에 분위기를 보시면 아무리 격차가 정말 심할 때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비교해보면 3%밖에 안 된 적도 있고, 격차가 많이 좁혀져도 41%였죠. 그러니까 그 말은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영업이익이 많았어도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의 절반도 안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이익 격차가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BM이 매출 기여도가 커진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그래프 잘못 그렸냐는 생각이 드시겠죠? 네, 2022년까지는 이랬고요. 가장 최근 4개 분기를 보면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 대비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크기가 12%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44%까지 올라옵니다. 44%?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 최고치였던 41%보다도 높지 않나요? 네, 44%,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는 52%니까 영업이익 격차가 더 많이 별로 안 나죠. 그리고 가장 최근 3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수치로 비교하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크기가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의 크기의 77%나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왜 HBM하고 엔터프라이즈 SSD라는 제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그래프로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그림으로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HBM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옛날 모습인 것 같아요. 100조 2마리가 싸우고 있고
언뜻 보시기에도 큰 백조랑 작은 백조가 있습니다. 작은 백조가 왠지 큰 백조한테 엄청 밀리고 날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과거 HBM이 많이 팔리기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영업이익 크기를 비교해 보면 지금 보시는 요 정도 그림의 느낌이었는데 이젠 어떨까요? 네, 영업이익 크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두 마리 백조 크기가 비슷해졌죠. 네, 이 멋진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챗GPT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챗GPT를 만든 오픈 AI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챗GPT의 진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는 그런 반도체 애널리스트 그리고 인공지능 담당한 애널리스트로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려도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투자자분들도 챗GPT 많이 활용하시고 아니면 챗GPT가 불편하시면 다른 AI 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활용하셔서 이미지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뭐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서머라이즈 해보거나 그런 쪽에 많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투자회사 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체를 다니시더라도 그 기업체에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의 소소한 어떤 의사결정의 시간을 정말 많이 줄여줄 거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뭔가 딜리버할 땐 당연히 산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텍스트로 돼 있든 이미지로 돼 있든 영상으로 돼 있든 산출물이 필요한데 그 딜리버할 때도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HBM이 부상되고 있고 비메모리 영역에서는 AI 추론용 반도체들의 성장 잠재력이 많이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AI 프로세서는 훈련용과 추론용으로 나뉘는데 훈련용에서는 엔비디아가 정말 잘 하고 있죠. 정말 잘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중요한 프로세서를 자체 개발을 하지만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그 데이터를 훈련할 때는 아직도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엔비디아의 훈련용 프로세서는 아직까지도 정말 점유율이 대단히 높고요.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훈련용 반도체나 아니면 추론용을 둘 다 쓸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다만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한국, 미국 포함해서 추론용 쪽으로 굉장히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훈련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너무나 높았고 이거를 능가하는 정도의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굉장히 많은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투자사들을 좀 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설득하려면 아무래도 추론용 시장으로 더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훈련용 GPU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고급 PC, 그러니까 고사양 PC에서만 필요한 제품인 것 같고 추론용 제품은 훨씬 더 응용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미국의 상장기업 중에서도 아니면 한국의 상장기업 중에서도 추론용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인텔이 추론용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곤 하지만 인텔 주가에 크게 영향 끼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신규 아이템이 그 회사의 기업 가치나 아니면 어떤 홍보 관점에서 그 대외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뭐 추론용은 아직까지 그런 뭔가 대표성을 가진 기업은 없어 보이나 지금 이쪽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분명히 언젠가는 강자가 나오겠죠. 누가 잘 하는지 파이널 위너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추론용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추론용 반도체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세레브라스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이제 AI 설계하는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저번에 세미콘 웨스트를 출장을 7월에 다녀온 다음에 그때도 세미나를 촬영을 해서 저희 이제 IT 미디어 팀에서 도와주셔서 저희 IRTV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그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추론용 솔루션, 사실은 이제 훈련용 앤드 추론용인데 최근에 추론용 쪽으로 굉장히 많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이제 7월 당시에는 이제
그 세미콘 웨스트 행사에서 세레브러스 시스템스의 창업자 분이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막연하게 그때는 추론용이니 훈련용이니 구분을 못하고 엔비디아의 경쟁사구나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회사도 이제 IPO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 티커가 지금 이제 정해졌어요. 그래서 세레브러스 시스템스인데 CBRS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IPO 직전인 상태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주로 추론용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이 AI 반도체 프로세서 시장에서 추론용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 관심이 많아지기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히 이제 D램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D램의 퓨어플레이 기업에 해당되는 대만의 나냐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레거시 D램 수요가 안 좋은 것, 그리고 레거시 D램을 넘어서 HBM을 정말 많이 출하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어떤 영업이익 격차가 삼성전자 대비 정말 많이 감소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백조 그림처럼 영업이익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말미에 HBM과 더불어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는 키워드는 추론용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리하고 그리고 추론용 프로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국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중국의 반도체 업체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YMTC나 CXMT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검색해 보니까 제가 몰랐던 기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은 AI나 GPU 설계하는 기업에 지금 뭔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2018년도 무역 분쟁 이후에 자국 기술 발전 및 자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 기업들 정보를 보려면 중국어를 잘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이런 정보들이 영어로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대만의 시장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만 시장조사 기관인데, 예전에 이제 그 D램 쪽에 D램 익스체인지라던가 이제 그런 쪽이 다 이제 합쳐져서 만든 기관이고, 얼마 전에 또 트렌드포스가 서울에 와서 AI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거기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트렌드포스의 그 뉴스 릴리즈를 보면은 꼭 그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동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올라왔던 뉴스에 따르면 이제 중국의 AI나 GPU 기업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뉴스를 한글로 요약을 해놨는데, 고성능 GPU 칩, 네, GPU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 만드는 회사, AI 훈련용 및 추론용 제품 만드는 회사, 인프라 솔루션 개발 회사,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미지 렌더링을 위한 칩을 설계하는 회사, 엔비디아의 예전 창업 초기 워딩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중국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형 금융기관들이 약간 뭐랄까 SI 투자, 그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 역시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육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국의 AI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는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를 찾아봤는데요. 그 미니맥스라고 하는 기업에 챗봇 앱 토키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서 이미 몇 천만 달러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밖에 바이트댄스의 사진 편집 앱 중에 이제 하이픽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쭈어예 빵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쭈어예가 숙제란 뜻이고, 빵은 도와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도와주다 할 때 빵빵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숙제 도우미 앱인 퀘스천 AI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제 이런 게 없던 시절에 학교를 다녀서 안타깝긴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니맥스의 아바타 챗봇 앱인데 터키라고 합니다. 터키라고 하고
이게 사실 이런 앱을 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아무튼 유저가 엄청 많다는 거, 다운로드 건수가 엄청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숙제 도와주는 AI 말씀드렸잖아요. 퀘스천 AI라고 있습니다. 숙제 도우미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our homework AI can, 그러니까 그 숙제 AI 도우미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solve any questions in seconds, 몇 초 만에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question AI라고 나와 있고, 다음 부분 보시면 question AI라는 회사는 중국의 베이징에 기반을 둔 교육기술 스타트업이고, 요 이제 회사 이름이 숙제 도우미를 의미하는 作业빵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는 수학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참 잘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수학, 과학뿐만이 아니라 경제, 물리, 화학, 문학 등 다양한 과목의 숙제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기업인데 뭔가 규제를 피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해외 진출 전략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관리 이런 것도 엄청 잘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머니타이즈라고 하죠.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하다가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도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상위권 3위 안에 드는 무료 교육 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7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앱들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이제 제가 경험했던 세계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수학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수학을 못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제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뭔가 제한하게 되고, 좀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잖아요. 네, 자격증 시험 보거나 아니면은 입사 시험 볼 때도 항상 또, 네, 수학, 통계나 이런 문제 풀면서 또 힘들고. 근데, 뭔가 AI의 도움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는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과연 이런 툴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저도 금융 분야에서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이제 일하고 또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자격증 시험에서 정말 많은 수학 문제를 한글 또는 영어로 풀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인가, 그것들의 변별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세대들, 이미 10대 이제 이런 툴들을 쓴 세대들은 그 변화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숙제 도우미 앱을 쓰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 GPT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툴을 더 잘 써서 저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멋진 이미지 또는 더 뭔가 잘 정리된 텍스트,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투자자분들께 전달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이 AI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차세대 기술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던 회사는 광자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후베이성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오펑샨인데 지오펑샨이라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광자칩을 만드는 회사고, 사실 이제 전기 신호 대신 광신호를 사용하는데, 광자칩 회사들 중에 심지어 반도체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도 사실 상장 기업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칩들을 인텔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인텔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 실적 발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까지 다 발표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미 광자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제 관련된 회사들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지 검색해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관련 스타트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미국 기업이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이트 매터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 광자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광자칩을 설계하고 있고, 그래서 라이트 매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라이트 매터에 링크드인 계정이 있어요. 회사 계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 팔로우를 하시면 이런 광자칩에 대한 내용들, 좀 전에 그 보셨던 중국의 그 JFS, 지오 펑션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한 제품을 설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외에도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라이트 매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7월, 8월에 여기 CFO가 신임으로 부임하면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CFO는 누구냐면 그 전에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CFO가 그 컬렛 크리스라고 하는 여성분인데 그분한테 리포트 하시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시모나 잔코프스키라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엔비디아에 오래 다니다가 지금 라이트 매터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 아마 최근에 여기가 시리즈 B 펀딩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라이트 매터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 절대 아니고요. 링크드인 팔로우하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이트 매터 계정도 있고 시모나 잔코프스키 계정도 있어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팔로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자칩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크게 이슈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광자칩 관련돼서 뭐 포토닉스 관련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워드로 된 자료를 몇십 페이지 쓸 정도로 지금 뭔가 그 상장 기업들 중에 여기 이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러나 앞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HBM이 관심을 못 받다가 2023년 2분기부터 관심 받았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광자칩 또는 실리콘 포토닉스도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JFS랑 미국의 라이트 매터 말씀드렸고 그 또 차세대 메모리 기술 중에 저항의 변화를 통해서 비트를 표현하는 그런 원리를 가진 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한에 있는 회사 그 영어 이름은 뉴 메모리고요. 뉴 메모리고 그 뉴가 새롭다는 뜻이잖아요. 뉴가 새롭다는 뜻이어서 한자도 역시 새로울 신에서 신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신춘 커지라는 회사가 차세대 3D 메모리 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읽어보면 사실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신규 머티리얼을 써서 저항 변화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3D 스태킹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것만 보면 무슨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인텔에서 만들던 옵테인 시리즈랑 매우 비슷한 제품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속 뉴스를 찾아보시면 뭐 제품 사진도 있고요. 그 제품 스펙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지금 왼쪽 그림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말까지 대량 생산, 그러니까 매스 프로덕션을 그대로 한글로 이제 한자로 번역한 거겠죠. 대량 생산 시작하고 그 2025년 말까지 월 10K 정도, 그러니까 웨이퍼 10,000장 정도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반도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중국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 투자 사이드에 계신 분들, 특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YMTC나 CXMT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니면 뭐 이제 화홍 그레이스나 SMIC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비상장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기술이 반영된 칩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최대한 많이 번역을 해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및 AI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로 특히 스타트업들 보면
뭔가 곧 미래가 다가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상장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쓰고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이 투자자분들한테 좀 더 많이 도움되려면 그 앞단에 초기 기업들도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스타트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미국 쪽은 이미 내용들을 많이 아셔서 조금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스타트업 관련된 시장 정보 자료를 공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CB 인사이츠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CB 인사이츠가 당연히 이제 유료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무료 자료도 이제 제한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지금 이 세미나 보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중국 반도체 회사 소개드리면서 중국에 광자칩 회사가 있는데 요거랑 되게 비슷한 제품을 설계하는 라이트 매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라이트 매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시장 조사 기관인 CB 인사이츠가 이제 세계 100대 AI 기업을 발표하거든요. 거기에 한국 기업도 3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이어스가 생기실까봐 어딘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한국 기업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뭐 오픈 AI나 아니면 엔트로픽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트 매터라는 이 회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라이트 매터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아직 뭐 상장된 기업도 아니고 굳이 이거를 제가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다가, 어차피 저의 역할은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CB 인사이트의 자료를 보다가 거기 이제 언급된 라이트 매터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CB 인사이트가 이제 그 100대 AI 기업, 이거 외에 다른 자료들도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CB 인사이트에서 발표된 자료 중에 하나는 AI 전체 시장에서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거고요, 투자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탑5 국가는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영국, 인도,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15,0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을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도 당연히 AI 투자가 많기는 하죠. AI 투자가 많지만 문제는 이제 미국에는 스타트업도 너무 많고 투자받는 스타트업도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별로 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스타트업 내에서,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내에서 벤처 투자 보면 여기서도 AI 비중이 되게 높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AI, 그리고 그 다음에 핀테크고요. 핀테크고 그 다음에 리테일 테크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데이터 보여드리면 조금 안 믿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도 나름 뭐 상장 기업에 투자되는 시장이 있고 비상장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고, 그것도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AI 쪽이 굉장히 유행인데, 그러면 한국 시장 내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냐, 또는 뭐 리테일 테크 또는 뭐 이커머스 쪽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 그 기업이나 그 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빠질 뿐만이 아니라 그 업종에 속한 비상장 스타트업들의 뭔가 자금 조달도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각 국가를 선도하는 업종이 다르고, 다만 월드와이드 전체를 보면 AI가 탑인 건 맞는데, 적어도 CB 인사이트 내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AI, 핀테크, 리테일 테크가 1, 2, 3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투자 중에 거의 31%를 AI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업이 정말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개별 AI 기업당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금 조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뭐 오픈 AI가 얼만큼 자금 조달했다, 또는 오픈 AI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픽에서 얼만큼 자금 조달했다, 또는 뭐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이번에 파라메터 개수가 몇 개인 뭐 무슨 모델을 출시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그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 저희가 합산을 했을 때 AI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다른 분야로 갈 투자를 이렇게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고, 그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AI 투자 붐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전체 투자 그 지역별로 봤을 때도 실리콘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쵸. 서부에서 많이 창업이 됐고요. 많이 창업이 됐고 거기서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원래 실리콘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엔 33%였고 2023년에 좀 올라가서 39%였는데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YTD 기준으로 전체 미국 투자에서 지역별 비중을 봤을 때 41%, 사실 거의 41%지만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I가 대세인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위협하는 것처럼 상장 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 또는 이 투자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는 걸 실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비상장 기업 따로 말씀드리고 상장 기업 따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비상장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서 IPO를 했어요. 그래서 상장 기업이 됐을 때 AI 기술이 정말 그 기업의 가치에, 시가총액에, 주가에 영향을 끼치냐. 그런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CB인사이트의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테크 IPO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해봤죠. 뭐 그중에 ARM은 정말 너무나 유명한 회사고, 그 밖에 뭐 인스타카트라던가, 뭐 루브릭이라던가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장 전후에 최근 시가총액이랑 상장 당시의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면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밸류, 즉 기업 가치 또는 주가가 올랐을까요? 네, 제가 반도체 애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ARM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ARM이 여기 이제 체인지 밸류를 보시면 162%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ARM은 상장 당시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는 했고, 저도 이제 그런 투자 경험 아니면 분석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20대 초반에 학생분들 만났을 때도 ARM 시가총액이 얼만데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20대 초반에 학생분들마저도 너무 비싸지 않나요? 상장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I라는 게 대세이고 거품이나 쏠림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AI라는 것이 어떤 후광 효과를 주고 있고, 지금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IP를 제공하는,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ARM이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ARM이 이제 재상장을 한 거잖아요. 예전에 한번 상장했다가 상장 폐지했다가 재상장을 했는데, ARM, 한 10년 전에 ARM은 뭐랄까,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좋은 회사, 또는 IoT, 사물 인터넷 기기가 잘 팔리면 좋은 회사,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ARM의 어떤 IP들이 이제 저전력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특화돼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는 인텔의 반도체, 인텔이 설계하고 제조한 반도체 또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 그리고 ARM의 어떤 무형자산들은 저전력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이야 저전력이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를 묶이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전력 하면은 모바일 기기, IoT 기기,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ARM은 결국 이제 스마트폰 수혜주다, IoT, 사물 인터넷 수혜주다라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장벽을 깬 거죠. 장벽을 깨는데 AI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ARM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그게 ARM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든 뭐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든 반도체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든 하드디스크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든 아니면 그렇죠.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든 AI 때문에 뭔가 영업이 잘 되거나 사업이 확장되는 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한국에 있는 기업들, 그게 이제 상장 기업 중에 대기업이든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그리고 기업체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기관이든 학생이든, 그리고 10대 그리고 더 정말 많은 어떤 그 세그먼트에 계신 분들이, 각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뭔가 AI와의 어떤 코릴레이션, 높은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만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I와 더불어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는 이제 에너지 전력이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진행했던 그 세미나에서도 에너지 이피션시, 전력 효율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리스크 5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머전 쿨링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그것 관련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 이제 이나영 연구원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이미 한번 발표를 드리고 세미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반복하진 않겠지만, 또 이번에 또 그러니까 그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TSMC 얘기만 따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미국의 뭐 전력 관련된 회사들, 뭐 소형 원전 관련된 회사들, 미국의 공조 시스템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반도체의 관점에서도 데이터 센터에서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그 AI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TSMC 실적 발표 내용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MC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C가 N2라는 공정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이 준비하는 비용, preparation costs가 이제 become bigger and bigger, 그러니까 점점점 커진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당연히 이 안에는 뭐 전력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장비를 사오는 비용, IP를 확보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 전력 비용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SMC가 어떨 때는 정말 굉장히 디테일하게 IR 메시지를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대답을 잘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전력 비용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2022년에 이 전력 관련된 그 electricity costs가 15% 이제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17%, 그리고 2024년도에는 숫자가 바뀌죠. 앞자리가 바뀝니다. 25%의 인크리스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그것이 실제 그로스 마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력 요금이 상승했고, 그 higher electricity price, 그다음에 플러스 그리고 다른 inflationary costs 때문에 실제 회사의 마진의 1%, 적어도 1%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TSMC조차도 지금 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페이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소형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그 공조 시스템 회사들 얘기는 안 드린다고 말씀드려서, 그 미국에서도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한 어떤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커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 Monolithic Power System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Monolithic Power Systems를 줄여서 MPS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MPWR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티커너 MPWR인데요.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제가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그림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상장 이후 6,00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사실 옛날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사실은 이 회사는 뭐 DC to DC 컨버터 같은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중에 볼티지 레귤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이제 이 회사도 만들고 있고, 또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새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주가 그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그 MPS, Monolithic Power Systems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Voltage Regulators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 밸류체인에서 이걸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Monolithic Power Systems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인피니온도 새로운 공급업체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품은 뭐냐? 이 그림의 왼쪽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네, 전력 관리와 효율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 특히 고성능,
네, 엔비디아 제품과 같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전력 소비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이름 대면 아실 만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이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ARM처럼 이 회사가 AI 수혜주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을 이미 벗어났고요. 이미 벗어났고, 이 회사가 AI 수혜주인데 전력 효율성에 기여하는 제품을 하고 있느냐, 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게 정말 전력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소형 원전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도 이제 이런 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의 AI 그 투자 쪽에 정말 AI가 다른 분야에 투자될 돈들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AI 내에서 키워드가 좀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력 효율성이다라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챕터 3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